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돼서 2차 투표 없이 바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속보 바로 짚어볼 텐데요. 일단 현장부터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황병준 기자, 투표 결과 한번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 10분쯤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를 보였던 만큼 이 개표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약 25분 정도 늦게 발표됐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긴 1위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그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52.93%로 24만 4,163표를 얻었고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 8.72%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당선됐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엔 장해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앞서 오늘 행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는 한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걸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했고요. 이제 바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같이 대기실에서 결과를 지켜봤는데,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네. 과반을 일단 넘겨서 1차에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이 경선 같은 경우에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분리냐 아니면 당과 대통령실의 융합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당대표를 확정드린다 여부가 이제 관점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52.93%로 일단 1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당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죠. 예.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 속에서 46만 명이 이제 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뜻은 현 정부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은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결과가 결국은 이 개표 결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 각 어떤 계파를 대표하는 4명이 동시에 출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 지형을 볼 수 있는 그런 투표였는데요. 결국은 친윤이라고 하는 친윤 후보들이 이번에 전부 다 사실상 당선됨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 대통령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투표 결과에서는요, 김기현 후보가 52.93%, 과반이 안 되면 결승 투표를 했어야 했는데 1차에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23.37%, 천하람 후보가 14.98%, 황교안 후보 역투했습니다만 8.72%에 그쳤습니다. 자, 최고위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8명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죠. 김재원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17.55%, 그리고 김병민 후보가 16.1%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조수진 후보와 태영호 후보가 그 다음 순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조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 4등까지 안 됐더라도 여성 후보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다른 후보가 떨어지고 여성 후보는 한 명 올라가야 되는데 자력으로 당선이 이번에 됐습니다. 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중에 장해찬 후보가 55.16%, 당대표보다 더 높았습니다. 4명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자, 운영섭 전 대변인, 지금 당의 지금 이런 분포를 보면 이른바 친윤이 다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이제 뭐 용산이나 이런 대통령께서 전대 개입하지는 않으셨지만 네. 많은 당원들은 지금 이제 이 출마자들 일체를 친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하는 그 당과 대통령실의 일체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당원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당원 성향 지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할 때 책임 당원 수가 3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3만 명이 그 당원이 굉장히 늘었고 한 50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때 영입되거나 그 당원 가입을 하셨던 책임 당원들의 성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통 보수 쪽이냐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많냐 이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는 정통 보수 쪽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예. 그분들이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 표까지 하면 한 70%를 형성하고 있는데 60% 정도. 네. 그래서 그 많은 표들이 정통 보수 표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국정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그 안정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지율이 상관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외부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지지율에 따른 그 어떤 등락에 따른 그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예. 첫째. 그리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고 그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구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년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잠룡들이 대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네.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예. 노력 중에 결국 당원표를 획득하는 노력이 있고 그 당원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정통 보수가 타겟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대선 플랜을 지금 빌드업해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 단기적 모든 상황에 대한 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전당대회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이른바 천하용인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를 선언했던 천하용인 이 네 사람이 한 묶음으로 선거운동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발언을 불러일으키겠다 내지는 윤핵관을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요. 대표 후보로 나섰던 천하람 후보 탈락했고요. 최고위원으로 나섰던 허은하 김용태 후보 역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후보, 천하용인 모두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가늠하는 기준이 됐었는데요. 천하용인 모두가 탈락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등을 했습니다. 14.98%. 그리고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9.9%. 그리고 이 김용태 후보 10.87%. 최고위원은 1인 2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표를 할 수가 있는데 10%, 9.9%. 그리고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얻었어요. 18.71%. 청년 후보 중에서는 장해찬 후보보다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구성했던 천하용인 모두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사이다. 네. 왜냐하면은 천하람 후보가 15% 얻었거든요. 14.98%.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허은하 후보 얻은 걸 합쳐 보면은 한 20% 정도 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2표를 갖다가 네,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걸 20%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예. 같고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역효과가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선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준석계의 몰락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거 2016년 이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윤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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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그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고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하나의 그 시그니처가 된 어퍼컷 세리머니, 오늘 전당대회에서도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내,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어퍼컷 세리머니네요. 자, 근데 당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좀 내정됐던 것들이 좀 불거진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나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승자도 패자도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이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원정 의원, 이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나라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어떤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좀 저는 경고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일제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한 지금 안을 발표를 했고, 네. 지금 조만간 이제 일본과 미국 잇따라서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노동개혁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의 어떤 뒷받침, 이게 이제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 때 사실상 대표였던 그 선거 과정에서 일시적 분열의 현상들이 좀 보였고, 특히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 이제 후보가 청와대 이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다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도 사실상 이제 이 친윤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어떤 면에서 일체가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빚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강한 어떤 대통령의 당 장악력,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될 거로 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 후유증들이 빨리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성실하게 극복하는지, 네.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오늘 자신의 국정 철학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네,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포기 이야기를 했고요. 이권 카르텔 확실하게 뿌리 뽑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전당대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서재원 위원장, 민주당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최상의 결과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김기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당협위원장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갈등 양상인 게 안철수 이제 후보가 23%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고발 수사가 ARS 그 시기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50% 밑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컸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누구든 승자가 없는 게임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가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득권은 본인이거든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52%만이 지지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당의 위기나 이런 부분은 과연 누구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이 아니고 본인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향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앞으로 공천 이후에 뭐 혁신, 경쟁 혁신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 또 당과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 자체가 예. 얼마나 경쟁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질까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에 대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그 김기현 후보하고 과거 몇 달 전에 이제 독대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대통령께서 미는 후보가 김기현 후보인가 이런 식의 당원들의 생각이 조금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사실 그 당시에 김기현 후보의 그 지지율이라 이런 게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5% 정도에서 지금 52%라는 당선권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나경원 의원과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안철수 그 후보와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툭탁거리면서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김기현 후보라는 어찌 보면 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검증되고 입증된 의원인데 네. 인지도만 없는 그런 분을 당선권까지 과반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께서의 국정 운영 능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격려사에서 사실은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그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제일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당에 있다면 우리 당의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큰 어찌 보면 그 문구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정무적인 걸 선거를 앞두고 있는 본인의 정무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철학 그리고 당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들을 오늘 전당대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월 9일이요. 하루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돼서 1차 투표에서 바로 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꾸려졌고요. 이제 당직 개편할 것이고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뭐 일반 국민들의 기대라는 거는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텐데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황교안 안철수 후보 무슨 대여 투쟁하겠다는 말까지 황교안 후보는 하고 그랬잖아요. 후유증이 좀 없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대여 투쟁이라고 한 말 자체가 네네. 좀 모순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여 투쟁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야당이란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황교안 후보가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연수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때 예. 법조인은 항상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연수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대여 투쟁이란 말이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왜 저런 말씀을 쓰셨는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투표는 투표율도 높았지만은 투표자 수는 역대급으로 아마 앞으로도 이만큼 투표를 할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46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느냐? 정권 교체 후 당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축제를 북돋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대표로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네거티브로 가는 거는 이런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네거티브로 당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것부터가 좀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었고, 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현종 의원 네.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저는 뭐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좀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 결과가 일단 1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갔다라면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됐을 겁니다. 아마 뭐 만약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선에 진출했을 텐데, 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이제 표를 결집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즉 대통령실과 어떤 후보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되면 이게 이제 내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1차에서 일단 끝난 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는 정말 뭐 난리 날 것 같다가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한순간에 또 녹아져 버리는 게 또 정당의 어떤 승리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도 결국 본인이 이제 이 당에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지금의 김기현 체제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이루어질 경우에 자기 총선에서의 어떤 본인의 지분이라든지 공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원들도 일단 이런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일념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지금 당내 차지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굉장히 역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힘차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당이 어쩌면서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경우에 앞으로 아마 두 사람의 어떤 당내 입지도 굉장히 치러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원만하게 수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김기현 후보가 당선 소감하는 영상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됐죠. 신임 대표가 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오늘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경쟁을 펼쳐주셨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전하란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 네, 김기현 신임 대표는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윤 대통령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라고 했던 것처럼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새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이끌 지도부가 되는 셈인데요. 자,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김기현 대표가 됐을 경우에 윤핵관들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그러죠. 내년 총선에 개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갔을 때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운영섭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제 굉장히 선거를 또 많이 치렀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영남에서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게 예.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사정을 잘 모르지 않냐, 이런 논의도 선거 기간에서는 좀 나왔는데,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등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윤핵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천을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당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어떻게든 다음을 도모하면서 생존하기에 바쁘지 대부분의 이제 그 의원들이 자기가 공천받는 거 바빠가지고 다른 누구 공천하고 누구 집어넣고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원내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이어야 되지 인사 문제나 뭐 총선의 공천이라는 게 대표적인 인사 문제인데 그렇게 몇몇의 전횡을 통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해 왔던 게 그 국민의힘 총선 실패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뭐 김기현 의원도 잘 알고 그리고 여기 그 국민의힘의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부작용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과 이제 긴밀히 의견을 이제 교환한다고 김기현 후보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부도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혁 작업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대표님이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실 분이기 때문에 뭐 공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소수의 전횡이나 이런 건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윤핵관도 꽤 분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핵관은 게 하나의 실체로서 단일한 대우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힘을 어디에다 실어줄 것이냐 뭐 이런 관심인데 사실은 이제 이 총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의 공정성이거든요. 이 공천이 사실은 이 공정하지 않으면 또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총선 내분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뭐 필패로 이어진다는 거는 그동안 역대에서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아마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뼈아프게 여러 가지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윤핵관들이 확 전면에 저는 나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천 시스템을 이제 좀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듯이 저는 상당하리라 봅니다. 아까 원대변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야지만이 당내에서 어떤 입지가 굳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번 결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총선에 나갈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총선 공천은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 여기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는요. 김기현 대표 기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곧 만나겠다. 이재명 대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여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그런 국면에 있어서 물꼬를 트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정유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기현 당선자가 첫 일성으로 제일 중요하게 던진 화두가 민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야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현안들 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다 후속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야당 대표를 기자들의 질문의 형식에 답하는 부분이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또 계기로 대통령실도 뭔가 좀 전향적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건 어떤 집권 세력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의 대화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 신임 대표가 뭐 인사차 가면서 이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 필요해 보이는데, 자, 서지현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데 사실 정치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야 대표 만나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요. 이 주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 본인의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당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심의 공정성, 윤심의 공천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어떤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용기 있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때론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꼬여있는 전국을 또 헤쳐나가고, 본인이 그런 희생정신, 그게 리더십인데, 이런 것을 사실은 야당 대표를 만나고 그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여야 함께 만나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든 국면을 함께 타개하고 지혜를 모으자라는 그런 중지의 노력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막 민주당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속보가 뭐냐면요. 이 축하할 수 없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하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했다. 윤 대통령의 허수아비다.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는 거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 같습니다. 예. 보통 뭐 일단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관례였는데요. 굳이 이렇게 사망 선고다라는 이 극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아마 여야의 대화가 꽤 어려울 것이라는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특히 아마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실의 이 행정관들이 어떤 뭐 이 선거에서의 어떤 이 개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텐데, 그거를 이제 상대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전혀 이 대통령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4월 달 들어서면 지금 여야의 원내대표가 동시에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와 박홍 원내대표가 이제 함께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표선에서 대화는 그렇게 썩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실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고, 4월 달에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제 교체가 될 경우에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어떤 대화의 물꼬는 틀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 내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어떤 실질적인 대화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의 어떤 이 대치 국면은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김기현 대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논평 같습니다. 자, 안우영 수석 대변인,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 후보였다.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김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거 당연한 수순이다. 뭐 대통령실의 지속적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김 후보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 대표, 바지 대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만행에 대통령 뜻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역세권 땅 관련 의혹, 그것도 언급을 했고, 어느 국민이 김 대표 발언을 공정하다고 여기겠나. 대통령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 이걸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 오늘로서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 퇴행을 목도한다. 자, 정영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김기현 대표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런 논평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만나겠다. 이것이 지금 2023년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설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여당 견제를 전혀 못하고, 야당이 아무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일반 국민들 이제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저거 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당대표들이 만나봤자 무슨 그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안호영 그 대변인이 그 확인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재현 위원장, 민주당 입장 왜 이렇게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요. 사실 민주당의 되게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저런 말이 틀렸다는 것을 김기현 당대표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야당 대표 후보가 아닙니다. 여당 대표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있어난 일, 그 핵심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저렇게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저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국민의힘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행보로 보여주시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예, 그 민주당이 속내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근데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사실은 정계 개편 이슈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비명계, 친명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이후에 당의 분열, 그 다음으로 이제 후속하는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논의가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안 되고 딴 분이 만약 됐다.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좀 그 결선에 가가지고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 이러면 그 정계 개편 이슈가 작게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정계 개편이라는 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제 0과 X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당을 굉장히 그 성가시게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대를 KO 시킬 수 있는 원투 스트레이트는 안 되더라도 계속 이제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잽처럼 이렇게 상대당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네. 되면서 민주당에는 이제 그런 활용을 할 그 공간이 굉장히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친명 비명이 분열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잽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자, 새로운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논평을 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망했다는 이야기, 윤 대통령의 대리 대표로 뭐 이렇게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 축하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지금 뭐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물꼬를 트려고 했던 김기현 대표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유현정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투쟁의 동력을 결국 이제 이 강제징용에 대한 이 배상 문제 이걸로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원내나 또 당대당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네. 최대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장외의 어떤 이 시민단체라든지 정의당과 결집시켜서 지금 특검법과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뭔가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이런 논평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여당과의 어떤 타협이나 대화가 스스로 이게 내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더 민주인가요? 이 민주당 내에 이제 이 비명계죠. 예.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 미래죠. 네, 더 미래가 성명서를 내서 실제 당내 민주주의를 지금 촉구하고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즉 내부의 어떤 내분을 결국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표직 사퇴, 그다음에 다음에 체포동의안 올 때 가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보면 이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구심력이 작용해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상대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 정당 민주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대립구도를 세움으로 인해서 예. 내부의 어떤 이견들을 뭉쳐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전략 속에서 아마 안호영 수석 대변인 저런 논평도 나왔고 당분간은 장애 투쟁을 이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서 네. 결국은 강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예. 본인들의 입지를 넓히는 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는 논평이라서 이게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을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당내 갈등, 분열 이런 부분을 또 수습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한편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 행로가 앞으로 굉장히 쉽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이준석 전 대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좀 고민스럽고 좀 궁금합니다. 자, 정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 지도부의 이른바 천하동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입성을 했다면 뭔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정치적 지분이 잔존하고 있구나, 남아있구나라고 아마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런 구도가 펼쳐진다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당 안에서 이준석 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이 굉장한 언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선택은 일단 집권 초반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당 지도부도 비윤 내지는 반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물론 이 공고하게 당정 일치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대통령실이 이제 뭐 정당에 너무나 개입한다라는 그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또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최근에만 해도 우리가 2등으로 샀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또 천하용인들을 이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획을 한 그런 기획자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아마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사태와 같은 것들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이번에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물론 당대표 시절에 입당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 입당한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당내에서 입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만약 불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본인들이 앞으로 그럼 어떤 활로를 할 것인가, 당내에 남아서 비주류로 생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계 개편 국면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인지. 뭐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런 심각한 고민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이번에 표를 통해서 역시 당은 아직까지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번에 본인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과연 이제 앞으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천하용인 이 네 후보는 다 탈락을 했고요. 당내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지가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로서 수치로서 그렇게 나타난 점이 있는데 자,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장기자랑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16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저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힘. 인생 좌우명 소개. 우리 시쳇말로 하면 좀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런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제일 처음 국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제가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저는 세 번째 줄에 힘 하겠습니다. 인생 좌우명 소개가 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총선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끼리도 다투고 또 경쟁도 하고 합니다만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민이요. 네, 본인의 인생 영화 소개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는 저 하늘에도 뭐죠? 저 하늘에도 기쁨이. 슬픔이 아닌가요? 슬픔이. 아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그 영화를 보면서 힘을 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 뭐 키워드 하나씩 뽑아서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때까지는 웃고 있었는데 결과는 김기현 대표가
과반이 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대표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 적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동안 선거 기간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갈등들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내진 뭐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어떨 것 같으세요? 문영섭 대변인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대에서 이제 그 보여줘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보수당으로 넘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본인의 뭐 당선 여부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다음 대선을 가기 위한 대선의 어떤 경선을 치를 때 다시 이제 이 보수 정체성으로 본인이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미경 여사가 또 당원에 가입을 했다, 당원이 되셨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셨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이제 갈짓자로 가셨다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당대회 때 본인의 그런 스탠스, 방향을 보여주는 게 그게 당원들한테 가장 크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약간 놓치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앞으로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20% 이상 처음 온 당에서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당원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선자인 김기현 대표 다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다시 한번 밝혀졌을 때, 다시 놓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보수당에 맞춘 보수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안철수 후보가 깊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막 들어온 현장 소식 보면요. 김기현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자마자 안철수 의원은 자리를 떴답니다. 보통 패자의 경우에 승자의 연설을 듣는 게 일종의 뭐랄까 불문율 같은 그런 거였고 이제 보통 앉아서 듣다가 나중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황교안 후보는 자리를 지켰는데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수락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오후 한 5시 20분쯤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지금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락 연설도 듣지 않고 자리를 뜬 점, 이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지지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다 잊지 않겠다. 능력을 더 발휘했어야 하는데 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락 연설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뜬 거, 이게 갖는 의미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원 대변인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안철수 후보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낮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이제 대선까지 나가서 어쨌든 단일화 해가지고 대선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입지가 자꾸 줄어든 그런 느낌을 갖다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패착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이제 본인이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수석을 고발하는 것까지는 이건 좀 지나친 일이었다.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또 간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놀란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오늘 같은 날 자리를 떴다. 이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서 앞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 좀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거냐. 그럼 당내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분을 넓히고 다음 총선 이후 대선까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늘려나갈 거냐.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당대회 수락 연설 안 듣고 이 대표 후보가 그냥 자리를 뜨는 상황.
서지현 위원장 어떻게? 상상 초월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논평도 그렇고 그리고 황교안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근데 저게 이제 상식이 아닌데 저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당 대표 후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예의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정치 한 10년 하면서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윤 행보를 나가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나 여당에서나 가장 큰 적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입니다. 그럼 앞으로 당내 경쟁도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분당 지역구인데요.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두 명에 대한 적이 정말 싫으면 공천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 때는 이준석의 지역구 노원구가 본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공천하는 거 어떠냐, 선거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결과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의 행보 그리고 특히 이준석 행보는 좀 험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자리를 떴다는 거는 뭐 아마 대통령실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예.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고발한 거 거기에다가 이제 최후 통첩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결국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저는 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본인이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서 사실 대통령과 각을 지면서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노선 자체를 김기현 후보의 어떤 계속적인 이 땅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보수 정당의 어떤 후보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조직에 있어서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조직을 까먹는 정치 행보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캠프에서 보면 현역 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일부 도와주는 몇 명 의원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직의 한계성을 뚜렷하게 느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내에서 조직에 착근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요. 이 승리의 순간보다 패배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후보자로서는. 왜냐? 그 다음 행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목표가 당대표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 후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기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본인이 뭔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원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어떤 격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에 착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앞으로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자신의 행보 뭐 이런 문제가 상당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혹시 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총선까지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흔들렸을 때는 본인의 입지가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이 당과 대통령실이 꾸준하게 이런 행보로 간다라고 그러면 입지는 아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신임 대표 선출로 끝이 났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뭐 웬만하면 그냥 축하 인사를 할 텐데 당내 민주주의가 끝났다. 그리고 축하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바지 대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거칠게 논평을 냈습니다. 거기에 안 후보, 이 수락 연설을 하는 김기현 대표를 뒤로 하고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데요. 뭐 관례적으로 이 대충 그 패자가 승자의 연설까지는 듣고 헤어지는 게 원칙인데 그걸 무시하고 안철수 후보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떴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물론 축하 인사는 했습니다. 축하 악수는 했습니다만 수락 연설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는 그거고요. 자, 지금 또 막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안철수 후보의 글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원들 선택 겸하게 받아들인다. 김기현 대표 축하 응원 보낸다. 전당대회 같이 했던 황교안, 천하람 감사 위로 드린다.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준 당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응원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전당대회 끝났고 당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글은 막 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행동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의원 앞으로 이제 대선 뭐 노리시는 분이니까 당내 입장 어떻게 이뤄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 2015년 김문기 전 청장과 함께 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같이 했던 호주 골프 라운딩 전말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죠. 김문기 씨, 저,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캐디라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16번 홀인가 17번 홀에 갔어요.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보는 사람 없고 치는 사람 없으니까 남의 홀에 들어가서 치니까 또 티샷도 잘 돼. 흡족해하고 이제 가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들이 여기서 치려면 여기들 가서 돈 내고 와서 치라고 그러면서 막 좀 화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 나와서 실수하면 한국 사람이 척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마음이 생 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웃긴가 셋이서 기절했어요 정말. 세 분 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서포터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다 이제 계산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골프를 4-5시간 같이 쳤고 그리고 거기는 카트에 이제 둘만 탑니다. 보통 2인승 카트가 많으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의 카트까지 몰아가면서 4-5시간을 아주 밀접해서 가까이서 골프를 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옛날에 리모델링 이야기까지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에서 김문기 전 처장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자신의 증언을 내놓는 겁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마 법원의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유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달 말이면 유동규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알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그 취지 그대로를 증언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겠죠? 이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18홀까지 가다가 다시 다른 홀에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라는 건 아마 재판부로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허위의 사실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유동규 씨에게 던질 수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질문은 그럼 이 어떤 사례를 근거로 안다라고 확신하냐고 아마 다시 추가로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안 하고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넘어야 될 거는 이게 방송 중에 나왔던 겁니다. 시장 재직 시절 중에 이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알았냐라고 했을 때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증문즉답 형식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판시도 어떤 공개 토론장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는 중에 본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거나 거기에 답변을 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너무 엄밀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맞느냐라는 기본적인 대법원의 판시가 최근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종국에는 아마 공소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 아느냐 모르냐 이게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 당시에 말했던 건 한 번만 모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다음 날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라고 치고 뭐 2-3번 다 계속해서 알 수 없다, 하위직이다, 뭐 지금도 6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질문을 급하게 받아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데 대한 뭐 의문 제기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는데 뒷맛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장이 한국에서는 골프 안 치는 척하다가 해외 출장 가가지고 골프 친 거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 골프를 언제 쳤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평일날 쳤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거고,
예. 게다가 치팅을 갖다가 했잖아요. 18홀 그 요금 내고 20홀 이상을 갖다 골프를 치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들키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 행세를 했었어야죠. 일본 사람 행세하는 건 진짜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유동규 본부장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골프를 몇 번 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매주 뭐 일주일에 2번씩 막 이렇게 골프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팀이 바뀌니까 뭐 누구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내가 골프를 쳤었나, 저 사람 내가 아나 모르나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해외에 가서 원래 골프 4명 치는데 3명 치잖아요. 캐디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정에다가 게다가 저런 에피소드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모른다? 그런데 모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재판부가 골프 치는 그 판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럴 거고 제가 봤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급소를 정말로 제대로 찌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었는데 골프를 참 좋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님이 예전에 이제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저하고 골프장 딱 2번 갔습니다. 내가 이제 정진상한테 골프장 좀 가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정진상이 야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 그 모라토리움 선언한 그 저기 시장이 골프장 어떻게 가나?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 갔지. 오래간만에 가끔 가다 나가시니까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라토리움 이야기도 했고, 근데 해외를 나가니까 남들이 없으니까 이제 살짝 쳤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유동규 씨의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입증이 되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씀은 100% 이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왜 기억이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전날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서는 일상적인 날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골프를 정말 대통령 좋아하는 골프 좋아하는 우리 골프 광인 뭐 트럼프 대통령과 쳤다면은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은 골프까지 쳤는데 왜 모르냐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정 인물과 그 얼굴이 매칭이 안 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야기고요. 저도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평산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질문 또 계속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질문한 거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고 제가 당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에 대한 당의 해법은 어떤 것이 또 질문했거든요. 아마 2개월 뒤에 제가 가도 모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 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똑똑하고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특별한 날, 즉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전날이 정말 생애 특별한 날입니다. 시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인 것과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던 그리고 더 나가서 대장동 주범으로서 김문기 처장을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겠다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죠.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뭐 안 좋은 선택을 한 건데 그 기억력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할 겁니다. 과연 알았느냐 모른다느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할 거냐 모른다고 할 거냐 그 부분을 할 텐데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 출장진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지현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을 인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 심리학자들은
개념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있어도 안 되고 체험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인지의 영역에서 남는다는 거거든요. 자, 김문기 씨는 원래는 이 출장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한기 씨가 출장 멤버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문기 씨가 맡고 있는 업무는 다른 업무였어요. 근데 이번에 11명이 갔었는데 성남 도경호에 딱 간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유동규, 김문기입니다. 근데 김문기 씨가 돌아와서는 바로 대장동 사업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서 한 두 사람과를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고, 김문기 씨와 한 5시간 동안 같이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지의 개념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바로 김문기 씨는 업무가 변경이 돼 대장동 업무를 맡게 되고 또 수차례 그 단독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참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이 정도의 인지의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뭐 판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앞뒤의 정황에서 볼 때는 몰랐을 리 없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 자꾸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문제 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튜브 활동은 계속 하실 건지. 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다 패널로 나오셔서 방송도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재판과 관련 없는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비민주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할 때 의뢰인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언론에 좀 알릴까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거든요. 물론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있죠. 재판부도 강제로 제지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썩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 변호사는요? 그 골프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저희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홀을 치다가 카트를 다시 뒤로 그 같이 가가지고 디토를 쳤다. 이거는 이제 그 룰을 어겨가면서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룰을 어기면서 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친한 사이에서 보통 그렇게 칩니다. 보통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룰을 굉장히 지키면서 치죠.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